중동의 하늘에 드리워진 긴장은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달 동안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경고, 정보전과 여론전이 겹겹이 쌓이면서 누구나 거대한 충돌의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또 하나의 위협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친 발언은 오가겠지만 실제 행동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 벌어진 일은 단순한 경고 사격이나 상징적 무력 시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시설 몇 곳을 압박하고 물러나는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권력 구조를 흔들 수 있는 훨씬 더 큰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 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방식이 선택되었고 이 장면이 앞으로 무엇을 예고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차례의 군사작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사태는 전장 자체보다도 그 전장이 전달하는 메시지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메시지가 이란 내부의 권력 심리, 중동의 외교 계산, 그리고 아시아의 전략적 긴장까지 한꺼번에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공격의 방식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 군사력은 대개 어둠을 활용합니다. 밤은 은폐와 혼란을 극대화하고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진 쪽에 일방적인 유리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가 지켜본 주요 군사작전들에서도 어둠은 가장 중요한 전술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익숙한 공식이 깨졌습니다. 공격은 대낮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선언처럼 읽힙니다. 우리는 숨지 않겠다. 우리는 굳이 밤에 장막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한낮에도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는 실제 타격 못지않게 상대가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낮 공격은 물리적 충격 이전에 심리적 충격을 노린 선택이었습니다. 방어하는 쪽에 남겨지는 감정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출되었다는 감각이고 억제력이 무너졌다는 감각이며 더 이상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감각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의 방공망과 대응체계에 대한 평가도 함께 드러냅니다. 야간 공격은 우위를 극대화하는 선택이지만 주간 공격은 우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작전은 단순히 목표를 때리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당신들의 감시체계와 방공체계가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우세를 과시하는 동시에 상대 지휘부 내부에 의심을 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정보가 맞는가? 우리가 가진 방어 수단이 실제로 작동하는가? 다음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군사적 피해보다 더 큰 균열이 조직 내부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장비가 아니라 신뢰로 버티는 면이 있습니다.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결정적 순간에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지면 체제 전체의 반응 속도와 결단력은 눈에 띄게 흔들립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작전의 상징성이었습니다. 대낮이라는 선택은 국제사회에도 하나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숨어서 치고 빠지는 회색지대 작전이 아니라 노골적인 주도권 장악의 시도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공격은 전투기와 미사일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정치적 연출까지 포함한 장면이었습니다. 강한 쪽은 종종 무력을 사용할 때조차 상대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말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 우리는 이 지역의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판단이 현실이 된다. 이런 메시지는 중동의 다른 국가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다른 강대국들까지도 예의주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의 공습 장면은 단지 전장 위의 폭발음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수도의 회의실과 지휘실에서 동시에 분석되는 전략적 사건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작전은 전형적인 국경 주변 압박이 아니라 중심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보통 긴장이 높아질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대상은 외곽의 레이더 기지나 군사 인프라 혹은 제한된 상징 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선이 훨씬 더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설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머무는 공간 자체를 불안의 중심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권력은 건물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그 공간이 안전하다는 믿음, 그곳에서 명령이 나온다는 확신,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상징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징의 중심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체제 전체에 더 크게 번집니다. 중심은 언제나 가장 안전해야 합니다. 그 중심이 안전하지 않다는 장면이 한 번이라도 공개되면 외곽에서 버티던 사람들조차 마음속 계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파괴의 규모보다도 표적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권력의 가장 민감한 구역이 더 이상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은 그 자체로 지휘 체계와 통치 심리에 타격을 줍니다. 이란처럼 권력이 강하게 집중된 체제에서는 이런 상징적 충격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일사불란하게 흐르기 위해서는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심부가 흔들리는 순간 각 단계의 책임자들은 더 이상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어느 위치에 서야 살아남을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군사작전은 군사작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력 충돌을 넘어 권력 심리를 겨냥하는 작전이 되고 전장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체제 내부의 신뢰 구조로 확장됩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첫 장면은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응징이나 제한적 경고가 아니라 상대의 방어 신뢰와 통치 상징을 동시에 흔들기 위한 고강도 압박의 시작이라는 대낮 공격이라는 선택은 그 자신감과 노림수를 드러냈고 중심부를 겨냥한 접근은 이 작전의 목표가 단지 시설 몇 곳이 아니라 체제의 심장부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만약 중심이 흔들렸다면 그 중심을 지탱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 겉으로는 침묵을 유지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이미 누가 버티고 누가 흔들리며 누가 먼저 계산을 바꾸기 시작했을까? 이제 시선은 전장의 폭발에서 한 걸음 더 안쪽으로 들어가 그 충격이 이란 권력 핵심부에 어떤 균열을 만들고 있는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사태의 두 번째 층위가 드러납니다. 전쟁에서 어떤 장소가 타격을 받았는가는 곧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었는가를 의미합니다. 외곽의 군사시설이나 국경 인근의 감시 거점이 아니라 테헤란의 핵심 권력 공간이 위협의 중심에 놓였다는 것은 이번 작전이 단순한 경고를 넘어 훨씬 더 깊은 의도를 품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수도의 한복판, 정치와 안보, 정보와 지휘가 교차하는 지점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 나라의 통치 구조 전체를 긴장 상태로 밀어넣는 일입니다. 많은 경우 군사작전은 시설을 파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목적은 그 시설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의 판단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번 충돌이 보여준 것도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맞았느냐만이 아니라 누구도 더 이상 완전한 안전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도 중심부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지리적 중요성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곳은 정부가 자신을 국가의 얼굴로 드러내는 공간이고 질서와 통제, 지속성과 권위가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장소입니다. 시민에게는 국가의 중심으로, 관료에게는 명령의 출발점으로, 군과 정보기관에는 최종 결심이 내려지는 상징적 무대로 기능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 위기는 외부 충격에서 끝나지 않고 내부 해석의 문제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질서는 여전히 견고한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가? 혹은 이미 통제를 잃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은 공식 발표보다 먼저 퍼지고 때로는 단 한 번의 공격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강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력에 대한 이미지가 유지될 때에만 단단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핵심은 특정 건물 하나, 특정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가장 민감한 동선이 더 이상 완전한 비가시성 속에 머물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만약 중심부가 노출되었다는 감각이 지도부 안에서 확산된다면 그때부터는 물리적 방어보다 심리적 방어가 더 어려워집니다. 경호는 강화할 수 있고 이동 경로는 바꿀 수 있으며 통신체계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 스스로가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정확히 추적되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사결정은 느려지고 책임 회피는 늘어나며 각 기관은 서로를 신뢰하기보다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누가 정보를 흘렸는가? 어떤 경로가 노출되었는가? 내부에 균열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전투기보다 먼저 체제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고강도 충돌이 단지 무기의 경쟁이 아니라 정보와 심리의 경쟁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이와 맞물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지도부의 상태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체제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언제나 최고 위층의 안전과 연속성입니다. 최고위 지도자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가까운 핵심 인물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지휘 체계가 평소처럼 작동하는지 여부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국가 기능 그 자체와 연결됩니다. 특히 권한이 위로 집중된 구조에서는 몇몇 인물의 위치와 상태가 곧 체제의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최고 위층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 핵심 보좌축이 흔들렸다는 이야기, 군과 정보라인의 상층부가 동시에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정치적 충격은 매우 커집니다. 실제 피해 규모가 어떻든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조직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느냐입니다. 내부 인사들은 언론 보도보다 훨씬 빠르게 분위기를 읽습니다. 회의의 톤이 달라지고 연락체계가 달라지며 보고의 순서가 달라질 때 그들은 공식 문장보다 먼저 체제의 기류 변화를 감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지휘체계의 경직 혹은 과잉 반응입니다. 명령이 명확할 때 조직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지도부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핵심 인물들의 상태가 불확실해지면 각 단계는 상부의 의도를 추측하며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들은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러워지거나 반대로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과잉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지나친 신중함은 대응 속도를 떨어뜨리고 과잉 반응은 새로운 혼란을 부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짧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균열이 시작되면 체제 내부의 여러 집단은 동시에 서로 다른 계산을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버티려 하고 누군가는 상황을 관망하려 하며 또 누군가는 혹시 모를 이후의 질서 변화에 대비해 조용히 위치를 조정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단일한 국가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여러 개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타격이 곧바로 정권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강한 중앙집권 체제는 외부 충격을 받고도 상당 기간 버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중대한 흔들림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던 확신이었습니다. 지도부는 안전하다. 지휘는 끊기지 않는다. 핵심 기관은 언제나 통제 아래에 있다. 이런 확신이 남아있을 때 체제는 외부 압박을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확신이 약해지는 순간 물리적 손실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손실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태 역시 그 연장선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단정이 아니라 지도부와 핵심 기관이 더 이상 자신들의 무적 이미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상대는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달성한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충돌은 전장 바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폭발은 짧은 순간에 벌어지지만 그 충격이 권력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시간은 훨씬 길 수 있습니다. 지도부 내부의 신뢰가 조금만 흔들려도 그 흔들림은 군과 정보기관, 행정조직, 그리고 지역 권력망으로 번집니다. 위기는 흔히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넓은 곳으로 퍼집니다. 특히 오랜 시간 공포와 통제로 유지된 구조일수록 균열은 겉으로 천천히 보이더라도 안에서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 권력 핵심부가 마주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종류의 시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단지 공격을 몇 차례 더 막아낼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여전히 하나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가, 내부 엘리트들이 같은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체제가 자신을 지탱하던 통제의 자신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국 이번 국면에서 테헤란 중심부를 향한 압박은 군사적 충격과 정치적 충격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권력의 중심도 더 이상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냈고 지도부가 의존해온
통제의 상징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눈에 보이는 피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인물들의 안전과 지휘 체계의 연속성이 흔들리는 순간 체제는 더 이상 외부의 적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불안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전장의 다음 장면은 단순한 공격과 방어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진짜 승부는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자신의 정당성과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물리적 충격이 체제의 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면 그 공백을 둘러싼 정치적 메시지와 심리전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이제 전쟁은 하늘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과 거리의 분위기, 그리고 권력의 정당성을 둘러싼 경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의 성격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폭발과 이동, 타격과 요격만으로는 이번 사태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대형 충돌에서 물리적 공격은 시작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승부는 그 직후 누가 더 빠르게 서사를 장악하느냐, 누가 더 강하게 상대 내부의 판단을 흔드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면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심리전과 정치전이 정면으로 맞물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기는 하늘에서 움직였지만 그 무기가 겨냥한 또 다른 표적은 사람들의 확신이었습니다. 지도부의 확신, 군의 확신, 관료 조직의 확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확신까지 모두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속도입니다. 충돌이 시작된 직후 각 주체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는 단지 입장 발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장의 다음 국면을 설계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강한 쪽은 언제나 폭발 이후의 공백을 그냥 두지 않으려 합니다. 공습 그 자체가 만들어낸 충격이 아직 가라앉기도 전에 그 충격을 해석하는 말이 곧바로 쏟아져 나오면 사람들은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먼저 제시된 틀 안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바로 그 점이 드러났습니다. 군사행동과 거의 동시에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가능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정치적 언어가 빠르게 등장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순서입니다. 먼저 충격을 만들고 그 다음 그 충격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리전의 핵심은 단순히 상대를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상대의 내부에서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부는 아직 통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군 지휘관은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관료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책임을 어떻게 피할지를 고민할 수 있고 시민은 이제 무언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개의 해석으로 갈라질 때 체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 틈을 넓히는 것이 정치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강한 메시지는 단순히 적을 향해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적 내부의 서로 다른 집단을 서로 다른 속도로 흔들기 위해 설계됩니다. 누구는 즉시 동요하고 누구는 늦게 흔들리며 누구는 끝까지 부정하더라도 결국 전체의 통일성은 약해집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군과 치안 조직을 향한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조직은 체제의 마지막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충성과 명령체계가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작동하지만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이때 외부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내부의 심리 구조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무기를 내려놓으면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호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 실제 선택지를 만드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끝까지 버티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조직 내부의 충성은 더 이상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는 명령을 따르겠지만 누구는 소극적으로 반응할 것이고 누구는 겉으로만 복종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체제는 겉에서 보기보다 훨씬 빨리 속도를 잃게 됩니다. 정치전이 더욱 강력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시민들의 감정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군사 압박이 거세질수록 일반 시민들은 단지 공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능성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안전을 걱정합니다. 가족, 생계, 거주지, 통신, 이동의 문제는 늘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을 넘어서면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의 질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구조가 실제로는 생각보다 취약한 것은 아닌가?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 메시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은 두려움 속에 머물러야 하지만 이후에는 새로운 질서를 상상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은 당장 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체제가 오랫동안 의존해온 무력감의 구조를 약화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사실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미래를 제시하느냐입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완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누가 더 자신 있게 말하는지, 누가 더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는지, 누가 더 현실적인 변화를 예고하는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정치전은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선점하는 경쟁이 됩니다. 한쪽은 여전히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서사가 충돌할 때 실제 힘의 균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식의 균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다고 믿는 쪽에 붙는 경향이 있고 오래 버틸 것 같은 구조를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면에서 빠르게 제시된 각종 정치적 메시지들은 단순한 부수 요소가 아니라 전장의 연장선에 놓인 핵심 수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은 상징의 활용입니다. 큰 충돌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더 큰 이야기 속에 넣어 이해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군사 충돌로만 보면 불안과 피로가 커지기 쉽지만 여기에 역사와 정체성, 정의와 전환의 의미가 덧붙여지면 사건은 곧 시대적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각 주체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단순한 현실 설명이 아니라 더 큰 명분의 언어로 포장하려 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질서 회복의 주체로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 시민들에게는 두려움보다 인내를, 관망보다 선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결국 심리전은 사실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과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역사의 어느 순간에 서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감각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번 충돌의 승부는 단지 어느 쪽의 타격이 더 정밀했는가, 어느 쪽의 방공망이 더 단단했는가에서만 갈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빨리 상대 내부의 결속을 흐리게 만들고 누가 더 강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퍼뜨리며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다음 질서의 주도권을 주장하느냐입니다. 폭발은 짧지만 폭발이 만든 심리적 흔들림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흔들림이 군의 충성, 시민의 인내, 엘리트의 계산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장은 더 이상 하늘만이 아니라 방송과 연설, 소문과 침묵,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공간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와 심리적 압박이 실제 전장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가? 특히 이란의 대응은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고 그 반응은 왜 겉보기의 규모와 달리 전략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충돌의 또 다른 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이번 사태의 현실적 한계와 전략적 균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강한 메시지와 상징적 압박이 이어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판세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전쟁은 다시 숫자와 궤적, 방어선과 대응 시간이라는 냉정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란의 대응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몰린 체제는 대개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립니다. 하나는 내부를 향한 결속의 연출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를 향한 억지력의 복원입니다. 즉, 우리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상대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반격은 군사 행동인 동시에 정치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반격이 전략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상대가 다층 방어 체계와 정밀한 조기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발사 규모 자체가 곧 효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이란의 대응은 바로 그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처럼 읽힙니다. 겉으로 보면
수많은 발사체가 동시에 움직이고 여러 방향에서 압박이 가해지며 광범위한 반응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화면과 숫자만 놓고 보면 분명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실제 목표를 흔들었느냐입니다. 어떤 공격이 전략적 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히 발사에 성공하는 것을 넘어 상대의 방어망을 뚫고 지휘 체계를 혼란시키고 심리적 주도권을 빼앗아 와야 합니다. 만약 그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발사는 오히려 다른 인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결과가 제한적이라면 그것은 곧 상대의 방어 우위를 입증하는 장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반격이 클수록 그 반격이 거둔 실질적 성과의 부재는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방어의 구조입니다. 오늘날의 고강도 충돌에서 방어는 더 이상 단일한 차단선이 아닙니다. 탐지와 추적, 분류와 우선순위 판단, 고도별 요격, 그리고 지상 방어망까지 이어지는 여러 층의 연결 체계가 함께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경우 공격 측은 단순히 수량만으로 압박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일부는 중간 단계에서 걸러지고 일부는 마지막 단계에서 차단되며 일부는 유효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전술적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이 구조 속에서는 공격 수단의 숫자보다 방어 측의 네트워크 완성도와 반응 속도, 그리고 지휘 통합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거대한 반격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전략 지도 위에서 보면 그것이 남긴 흔적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충돌이 보여준 또 하나의 냉정한 교훈입니다. 전쟁의 이미지와 전쟁의 효과는 종종 전혀 다른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이런 대응은 완전히 무의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아직 맞설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지지층에게는 체제가 침묵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은 정권의 심리적 붕괴를 더 빠르게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격 그 자체는 체제 유지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군사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내부 결속을 위한 반응이 외부 억지력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체제는 점점 더 상징에 의존하게 됩니다. 상징은 잠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지만 실질적 균형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지도부는 더욱 어려운 선택 앞에 놓입니다. 더 큰 수단을 꺼내야 하는가, 아니면 버티면서 내부 균열을 관리해야 하는가. 양쪽 모두 비용이 큽니다. 전자는 실패할 경우 결정적 약점을 노출하고 후자는 소모전 속에서 자신감의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격의 성과가 제한적일 때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은 억지력의 이미지입니다. 억지력은 실제 전력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비로소 억지력이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대응 이후에도 상대의 핵심 능력이나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억지력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바뀝니다. 이란이 직면한 어려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반응은 필요하지만 그 반응이 상대의 계산을 바꾸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가진 수단의 한계를 노출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반복되면 국제사회 역시 그 체제의 실질적 영향력과 군사적 지속 가능성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손실을 주는 것 못지않게 상대의 미래 행동을 제약하는 능력인데 이번 국면에서는 그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전장 밖으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힘의 균형은 언제나 전장 안에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란처럼 오랜 시간 지역 전체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온 국가의 경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지 군사적 대응이 얼마나 강했는가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그 장면을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실제로 중동의 많은 국가는 공개 발언과 내부 계산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문장을 택하더라도 안보와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훨씬 더 냉정한 이해관계가 작동합니다. 이번 충돌 역시 바로 그 민감한 진실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지역, 같은 문화권, 같은 종교적 언어를 공유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안보 계산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날카롭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 아랍 국가들의 반응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보다도 자국 영토의 안전, 정권의 안정, 그리고 장기적인 지역 세력 균형입니다. 만약 주변 강대국의 충돌이 자신들의 영공과 해역, 에너지 인프라, 민간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단계로 들어온다면 그 순간 그들의 태도는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때 어떤 국가는 즉각적인 방어 행동을 택하고 어떤 국가는 빠르게 주권 침해를 강조하며 어떤 국가는 외교적 언어 속에 사실상의 선택을 담아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반응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역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위기의 순간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외교적 균형 때문에 감춰져 있던 속내가 미사일 항로와 영공 침범, 에너지 안보 위협 앞에서는 감추기 어려워집니다. 이 장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지역 국가들의 시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국가는 오랫동안 표면적 수사와 실제 안보 우선순위 사이에서 복잡한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언제나 지역 내 불안정의 확산과 자신들의 체제 안전입니다. 이란의 영향력이 주변 무장 세력, 해상 항로, 국경 밖 갈등에까지 연결된다고 판단해온 국가들에게 이번 충돌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수년간 축적된 위협 인식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볼 때는 누가 누구를 감정적으로 더 좋아하는가보다 누가 누구를 장기적으로 더 위험한 변수로 보는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준에서 보면 이번 위기는 많은 아랍 국가들에게 단순한 외부 충돌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 우선순위를 공개적으로 재정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르단 같은 국가는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토와 영공은 중립적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쟁 국면에서는 그것이 곧 주권의 최전선이 됩니다. 어떤 발사체가 어느 하늘을 지나가는지, 어떤 충돌이 자국 영토를 사실상 경유하는지,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전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자국 영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단지 기술적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이자 우리의 공간을 누구의 전장으로도 내주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퍼뜨립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지역 국가들은 추상적 연대보다 구체적 주권을 먼저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중동의 외교 지형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구호와 성명보다 영공, 항만, 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실제 행동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아랍권의 반응은 단순한 외교적 동요가 아니라 중동의 세력 지형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각국은 여전히 신중한 표현을 쓰고 공개적으로는 균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그들이 무엇을 방어하고 누구를 가장 경계하는지가 드러나면 지역 질서의 진짜 축도 함께 드러납니다. 이번 충돌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이란의 대응이 예상만큼 판세를 바꾸지 못하는 사이 주변 국가들은 감정적 구호보다 자국 안보와 장기적 균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전장의 미사일 못지않게 외교적 반응의 방향도 이미 새로운 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질문이 더 커집니다. 만약 이란이 지역에서 고립감을 키우고 있고 아랍 국가들이 점점 더 냉정한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란과 전략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다른 축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시선을 중동에서 조금 더 멀리 돌려 아시아의 전략 계산과 특히 중국의 태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사태는 중동의 이야기만으로 남지 않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은 때로 그 전장보다 멀리 떨어진 수도의 계산법까지 바꿔놓습니다. 특히 강대국들은 직접 참전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충돌 속에서 자신이 배워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동시에 읽어냅니다. 이번 국면이 아시아까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동의 위기이지만 실제로는 정보력과 정밀 타격, 방공체계와 정치적 메시지, 그리고 동맹과 거리 두기라는 현대 전략의 핵심 요소들이 한꺼번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선택과 태도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강한 표현과 단호한 수사가 넘쳐나더라도 실제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는 순간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국가의 진짜 전략 문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맥락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중국을 여러 개의 축 위에서 동시에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장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여러 지역 분쟁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강한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내왔습니다. 이런 국가는 위기 국면에서 늘 복잡한 계산을 합니다. 어느 편에도 완전히 몸을 싣지 않으면서 영향력은 유지하고 싶고,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도 약해 보이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실제 위험 단계에 들어서면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이 평소보다 훨씬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번에도 많은 시선이 향한 것은 중국이 무엇을 선언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고 또 어디서 멈췄는가였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신중함은 단순한 소극성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형 충돌에 휘말릴 경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동은 중국에게 단순한 외교 무대가 아니라 에너지와 해상 물류, 글로벌 시장 안정성과 직결되는 공간입니다. 이 지역이 급격히 흔들리면 국제 유가와 운송 경로, 제조업 원가와 수출입 흐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대한 상징적 지지보다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후폭풍이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강한 언어는 국내 정치와 외교적 체면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군사적 신호를 어디까지 보낼 것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차이는 위기가 실제 전장으로 번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말은 짧은 순간의 태도를 보여주지만 행동은 장기적 이해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부에서 볼 때 상징성이 큰 연합행동이나 공동훈련의 문제는 더 민감합니다. 평상시에는 공동훈련이 외교적 메시지와 상호 과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움직인다는 장면만으로도 일정한 상징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긴장이 실제 전쟁 직전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 공동행동은 더 이상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해석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상대가 그것을 실질적 개입의 전조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도 커지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분쟁의 일부가 될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는 평소보다 더 신중해지고 때로는 참여 범위를 조정하거나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계산을 다시 맞춥니다. 이는 겉으로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자신이 감당 가능한 선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강대국의 진짜 모습은 위기 직전의 수사가 아니라 위기 한가운데에서 어디까지 들어가고 어디서 멈추는지에 있습니다. 중국이 보여준 태도 역시 그런 시각에서 읽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장면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 하고 자국의 주요 전선이 아닌 곳에서 충돌의 중심부로 끌려가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며 외교적 메시지는 유지하되 군사적 해석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는 행동은 제한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이런 태도는 한편으로는 신중한 현실주의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소의 강경한 이미지가 실제 위험 앞에서 얼마나 제한적으로 작동하는지도 보여줍니다. 결국 위기는 언제나 국가의 우선순위를 드러냅니다.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무엇은 상징으로만 남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무엇은 절대 감수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각국의 진짜 전략적 본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번 사태는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하나의 선명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는 정보력의 중요성입니다. 현대의 충돌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병력 규모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가 더 깊숙한 정보를 더 빠르게 확보하느냐, 누가 상대의 이동과 구조, 취약 지점을 먼저 읽어내느냐가 전장의 첫 단추를 결정합니다. 둘째는 정밀 타격 능력과 그에 대한 대응 체계입니다. 아무리 큰 규모의 전력이라도 핵심 지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체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셋째는 다층 방공과 통합 지휘의 가치입니다. 오늘날에는 공격 수단의 수보다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분산 대응하며 무엇을 먼저 막고 무엇을 끝까지 방어할지를 정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지 중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아시아를 포함한 어떤 긴장 지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는 억지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많은 국가는 자신이 가진 미사일 수, 함정 규모, 군사훈련 빈도를 통해 상대를 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국면은 억지력이 단순한 전시 장비나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억지력은 상대가 실제로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위기 상황에서도 유지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위협적으로 보였던 수단도 막상 실제 충돌에서 상대의 계산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위협의 가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점은 아시아 각국이 앞으로 안보 전략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보다 무엇이 실제로 상대의 판단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위기는 단지 이란과 그 주변의 운명만을 건드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동의 긴장 속에서 강대국들이 자신을 어떻게 노출하고 어떤 선을 넘지 않으려 하며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동시에 보여준 거대한 시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장은 아시아의 지도자들과 군사 플래너스, 외교가들에게도 매우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한 정보와 더 일관된 지휘,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 그리고 더 현실적인 위험 계산을 갖고 있느냐에서 갈릴 것인가. 지금 세계는 단순히 한 지역의 폭발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는 그 폭발음 뒤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전략 질서의 윤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하나의 결론으로 묶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군사작전이면서 동시에 권력 심리를 흔드는 사건이었고 이란의 대응 능력과 그 한계를 드러낸 장면이었으며 아랍권의 실질적 안보 우선순위를 다시 보여준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에게는 현대 충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수사와 거친 상징, 강한 구호는 위기의 초입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결국 남는 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누가 더 잘 보고 있었는가? 누가 더 정확히 읽었는가?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마지막까지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전쟁은 언제나 파괴를 남기지만 동시에 숨겨져 있던 질서의 진짜 구조를 드러냅니다. 앞으로의 며칠과 몇 주는 중동의 향방을 가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길게 보면 이번 사태의 진짜 파장은 그 이후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각국은 이번 장면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할 것이고 그 해석에 따라 군사태세를 조정하고 외교 언어를 바꾸며 새로운 방어 계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한 번의 충돌이 아니라 앞으로의 국제 질서를 예고하는 하나의 장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종종 거대한 선언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드러난 선택들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들이 이번에도 하나둘씩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순한 관전이 아니라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차분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무엇이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장 크게 흔들릴 축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